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좀 다룰 건데요. 2월 5일에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거 뉴스타트라고 하나 봐요. 네네. 이게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양도세 그 중과유예 만료에만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어떤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약이 어떤 조약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네,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2월 5일이라는 날짜가 아주 중요한 날짜로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자, 이게 뭐냐? 양도세 얘기할 때가 아니었구나. 네, 인류의 멸망을 지금 인류의 걱정할 멸망이 때입니다. 걸려 있는 네. 조약이었네요. 이게 핵무기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사용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각국이 뭐 세계 각국은 아니고 이제 강대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막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핵무기 그렇게 많이 만들다가 인류 망한다 이런 이제 우려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는데 자기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게 이제 약소국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과 그 소련,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네. 두 나라가 야 이거 핵무기 우리가 감축하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와 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이런 것과 관련된 감축 조약, 군축 조약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한 게 사실 1960년대부터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결과물이 1972년에 나왔던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뭐 SALT 뭐 이런 이제 약칭으로 나오고요. 그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이미지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72년 같은 해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ABM 협정이라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2가 1979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987년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건 뭐냐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만 우리 만들지 말자. 이건 이제 유럽에서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때문에 소련과 이제 유럽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 무기 감축 조약. 이걸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데 이게 1991년에 있었고 1993년에 이제 전략무기 감축 조약 2가 나왔는데 이거는 중간에 폐기돼 버렸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전략 공격무기 감축 조약 뭐 소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다양한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그 핵무기를 다 갖지 말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핵무기 다 없앱시다 이러면 네. 깔끔한데 그렇게 하면 핵 보유국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이거 고생해서 만들어가지고 그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이 됐는데 또 이거 포기할 순 없죠. 포기하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뭔가 핵무기를 제한하는 모양새는 갖춰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뭐 무제한 만들 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애매하게 야 이것만 없애자 저것만 없애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저기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에 따르면은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꼼수가 있어요. 어떤 꼼수가 있냐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자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미사일 탄두에 탑재한 핵탄두를 창고로 옮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탑재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550개로 제한을 한 건 맞는데 지금 러시아나 미국의 핵탄두 수가 4,000에서 5,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각각. 그럼 뭐냐? 나머지는 다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한 3,000개는 창고에 놔두고 한 1,500개만 미사일에 탑재해 놓고 이러면 조약 지켰다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꼼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제한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던 거는 좀 이제 중단시킨 그런 성과는 있는 거예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시기였구나. 이 조약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2026년이 이제 마지막 해가 되는 거고 이게 만료가 됐는데 보통은 지금 연도를 보니까 곳곳에서 다시 맺고 이렇게 반복해 왔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냥 핵무기를 줄입시다.
라고 하면 약속만 하고 안 지켜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사찰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수시로 가가지고 너네 진짜 없앤 거 맞아? 어디 비밀리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러면 몇 년까지 할까? 이 조약이라는 게 기한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00년에 만들면 2010년까지는 계속 서로 사찰합시다. 그 다음에는 또 갱신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도 2021년에 한 번 또 5년 연장돼서 2026년까지는 계속 사찰하기로 서로 네. 약속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겠는데 중간중간 위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예, 이 결정적인 위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깁니다. 이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2023년 2월에 뉴스타트 참여 중지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핵무기를 더 늘리진 않겠다. 늘리진 않지만 검증 절차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거의 적대국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전략 기지들, 전략 그 폭격기가 있는 기지를 막 공격하도록 뭐 도와주고 이러고 있다. 이거 문제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사찰단이 지금 미국에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핵무기들을 사찰을 못 하는데 미국 너네는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우리 핵무기 사찰해? 이거 우리 못 받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도 이 조약에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유를 들면서 일단 우리는 검증 절차 중단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럼 러시아가 먼저 중단시켰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게 미국은 사실 그 이전부터 ABM 조약도 파기했죠. 그다음에 그 중거리 핵전력 조약도 탈퇴했죠. 먼저 이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조약들을 갱신하면서 맺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가 한 명 깨서 네. 미국도 할 말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서로 검증하는 것도 중단시키고 이런 이제 문제로 커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시 맺진 않겠다 뭐 이런 게 입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다시 맺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종료가 돼도 기간이 종료가 돼도 자발적으로 핵무기 제한 상한선은 1년간 지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미국도 이거 하면 좋지 않겠냐. 서로 이제 사찰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자발적으로 좀 그 증산하는 건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미국은 좋은 생각이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얘기는 이제 진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조약 연장 협상을 하자라고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좋은 얘기네 하는데 정작 협상은 시작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고 이제 작년 10월 30일에 트럼프가 이제 국방부에 핵실험 재개를 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니 뜬금없는 뭔 핵실험이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에너지부 장관은 그게 핵실험이라는 게 핵폭발 실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인계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핵폭발까지 가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습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지금 계속 새로운 핵무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다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핵실험하라 이상한 소리를 이제 내지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의도는 그러면 뭐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진척시켜 나갈 생각일까요? 일단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조약에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 중, 러 세 나라의 군축 조약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중국만 그럼 포함시켜요? 핵 있는 나라들 다 넣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러시아 얘기한 것처럼 영국, 프랑스도 넣어야지. 다 넣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긴 했어요. 이 문제로. 근데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미국 내에서 의견이 두 길로 좀 갈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외교 라인, 뭐 국무부 이쪽 라인에서는 그래도 일단 러시아가 제안한 1년 연장안을 좀 받자. 왜냐하면 이걸 안 받으면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거 우리 못 쫓아간다. 이런 게 이제 이 외교 라인의 의견이라면 군부 쪽 라인은 야, 다 필요 없고 우리도 지금 개발해. 족쇄 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추월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능력이 되나 미국이?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 군부 인사들이 진짜 매국노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매국노인 게 뭐냐면 아니 실제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족쇄를 풀면 러시아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러시아를 추월할 능력이 없으면 그 러시아라도 못 가게 발목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야 우리가 족쇄만 풀면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핵무기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핵무기를 더 증산할 필요도 없어요. 창고에 많이 쌓여 있어요. 문제는 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 미국이 말하는 이제 3대 핵무기 운반 수단이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미국이 다 너무 낡았거든요. 만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만든 미사일을 지금도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낡았다. 그래서 좀 갱신하자.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더 좋은 걸로 만들자라고 해서 사실 몇십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는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폭격기는 빼고 두 가지는 계속해서 신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걸 왜 못할까? 제가 볼 때는 이 군수업체들이 약간 돈만 먹고 제대로 개발 안 하는 이것도 매국노 기업이에요, 사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서로 더 이상 증산하지 않는 게 미국한테도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러시아가 개발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에 대한 쫄리는 마음이 있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 중단시켜버리고 우리도 무제한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군비에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노리고 있는 세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걸로 돌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위기가 오는 거군요. 미국이 그렇죠. 패권을 계속 유일 패권으로 살았으면 별 문제는 없었을 텐데.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핵 관련 기구 하면 NPT밖에 이제 잘 몰랐었는데 오늘 그 조약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조약이 NPT 안에서 그냥 진행됐으면 하는 NPT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핵무기와 관련된 조약이나 협정이나 뭐 기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무기 감축협정 같은 경우도 미국과 러시아만 맺는 건데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핵무기 다 합쳐봐야 전 세계 핵무기의 한 20%도 안 되거든요. 미국과 러시아가 8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가 핵무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PT라는 것도 약간 이제 유명무실한데 지금 NPT는 원래 5년에 한 번씩 평가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잘 지키고 있냐 이걸 하는데 이거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사실 논란이 많이 됩니다. 왜 논란이 되냐면 NPT라는 게 핵무기를 더 이상 확산하지 말자. 즉 핵무기 없던 나라가 핵무기를 새로 갖게 되는 걸 하지 말자라는 게 NPT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이미 있는 나라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미 있는 나라는 핵을 군축하기로 노력을 하자라고 NPT 6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 핵무기가 계속 늘어났고 사실 NPT 밖에서 그냥 핵을 개발해버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란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새로 만들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NPT 평가에 의하면 핵 보유국들이 너네가 핵 군축 노력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작정하고 이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이거 봐라 이제 아예 대놓고 핵 증산하겠다라고 하는구나 이것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4월 7일 날 평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이제 파탄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가 아니라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이 모든 국제 기구들을 파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합의한 조약과 기구들이 있는데 미국이 지멋대로 하려고 이 모든 조약들 다 깨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류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미러 정상회담 대화록을 저희가 한번 깊이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도 2008년부터 벌써 미러는 만나서 핵군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2008년이 스타트 원 그러니까 그 전략무기 감축협정 1이 만료하는 해가 2009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료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만료되면 어떡하냐? 다음 조약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의가 한참 되고 있을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가를 보면은 사실 되게 흥미로운 게 야, 2008년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대화들이 한 20년이 채 안 지났는데 거의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다른 얘기도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핵 군축 얘기니까 이거 보면 푸틴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핵무기 발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미사일을 쐈는데 저 미사일에 핵이 탑재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상대국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그 상대국 입장에서는 쟤네가 지금 우리한테 핵미사일 쏜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도 쏘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얘기를 딱 보니까 영화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네요. 하우스 네. 오브 다이너마이트. 네, 그 그 상황 영화. 그대로네요. 저게. 네,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북유럽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단 6분 만에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일련의 대응 조치를 마련해 두었다. 그 어느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몇 분 안에 우리의 전체 핵 대응 능력이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도 그 상황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이제 동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자 북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이 미사일을 쏘면 6분 만에 모스크바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이 발사됐다. 핵미사일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러시아도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핵 대응 능력이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다 발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푸틴이 말하고 있는 저 시스템이 뭐냐면 죽음의 손이라고 부르는 러시아의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건지 아닌지 좀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이 컴퓨터가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이제 지도부나 지휘 체계가 무너졌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핵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90년대인가 80년대 미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오작동을 해가지고 오인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그 이제 군인들이 수동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발사를 안 했다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런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6분 만에 우리가 전멸할 수 있는데 우리도 보복 조치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미국이 보니까 그런 거 같네. 자기들이 봐도 이게 합리적인 이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략무기 감축협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 상호 사찰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너네 핵미사일 어디에 있어? 그걸 알아야지 오해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디서 발전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하자라는 게 이때만 해도 서로 합의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얘기도 핵군축 이야기를 할 때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때 이미 중국 핵군축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하고 약간 좀 이제 다릅니다 입장이.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과는 아직 그러한 합의가 없다. 중국은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적인 통보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 상호 통보를 해줘요. 야, 우리 어디로 미사일 쐈는데 그거 핵미사일 아니야. 이걸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쏠 때마다 러시아가 미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중국하고는 그런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사일을 쏘는데 저걸 뭐 언제 어디서 어디로 쏘는지 어떤 미사일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위험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부시도 야 이거 몇 년 안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면서 야 중국도 핵군축에 좀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2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러시아와 미국이 중국을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트럼프는 중국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푸틴 보고 야 너네가 중국하고 지금 친하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좀 같이 하는 걸로 해봐라고 하니까 푸틴은
아니 중국을 포함시키고 있으면 네가 해라.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요구를 하냐라고 지금 이제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원래는 이제 암초에서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DMZ 그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재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유엔사가 이거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영토 주권을 뺏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이런 입장들을 내는 걸 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기자회견 영상 한 부분만 오려왔는데 그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한편 유엔사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선언하고 DMZ 내 지뢰지대나 철책, 방벽 등을 설치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피를 신설하거나 군인을 추가 투입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을 때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등 성명을 발표한 바 없습니다. 또 2023년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륙전단과 오물풍선이 DMZ를 넘어 양측으로 살포되는 순간에도 유엔사는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을 뿐입니다. 진정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가 유엔사의 책무라면 상술한 남북 상호 간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유엔사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북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 2025년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과 같은 평화정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윤석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 얘기거든요. 압축하면. 그렇죠. 네, 유엔사가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좀 행동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의도가 너무 명백히 보이잖아요. 네.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평화 좀 해보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요 내용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상당히 많은 이제 한 7가지인가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압축을 하자면 DMZ 비무장지대는 어쨌든 주권은 한국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유엔사는 관할권이 있지만 그 관할권이라는 것도 철저히 제한적이고 정전협정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평화적 이용은 유엔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씩 좀 보자면은 1954년에 있었던 50차 군정위 회의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다. 이건 뭐냐면은 그 비무장지대의 민간인 통행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때 북한에서 야,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행은 자유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이건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된 군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문화적 교류 이런 거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된다. 각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아, 이미 얘기한 게 있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이 제안을 하니까 그냥 남북 정부끼리 알아서 해봐라고 떠넘겨 버린 거죠. 난 몰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막을 권한은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1971년에 131차 군정위 회의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하다는 상태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이 의도한 것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그것들은 비무장지대가 본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한국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평화적 목적을 위해 땅이 개간될 수 있도록 철거돼야 한다. 즉 비무장지대 안에 뭡니까 벙커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평화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는 써야 되는 거다. 그게 본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평화적 목적으로 쓰는 게 본래 목적이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 평화적 목적으로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진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논리 정연합니다. 유엔사가 매우 정치적 의도로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건 넘어가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어디 갔나 했는데 요새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소식을 좀 몰랐거든요.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길게 했나 봐요.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목할 내용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관세 문제가 상당히 핵심이잖아요.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 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 위성락 실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관세 문제는 이제 또 전문 부서들은 있지만 이 지휘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되는 총괄, 거죠. 총괄. 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요. 아, 힘들어 죽겠어.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면 안 되냐면 외교 협상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야, 쟤 멘탈 나갔다. 이제 막 치자. 이런 신호를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마치 한국 국민들한테 야, 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미국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나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 좀 그만 좀 욕해.라고 이렇게 약간 엄살 떠는 그런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사실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경향신문과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의도가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징징거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미국에 굴복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특히 도대체 트럼프가 이제 왜 관세를 25%로 갑자기 때렸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소년보 목사 등 이런 것 때문에 때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래 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처리하라는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안보 문제,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나 아니면 그 지금 민간 핵 그 우라늄 농축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풀려면은 빨리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뭐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뭐 소년보 목사 이런 것 좀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근데 김민석 총리나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입장이 완전 상반된 입장이네. 이렇게 나가면. 그런 거죠. 별 문제가 없다. 잘 처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외교 협상의 비법이죠. 방법이었죠. 근데 이 총괄하는 사람이 와서 야, 저쪽에서는 저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흘리면 국민들이 굴복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 의도가 명백한데? 그렇죠. 그리고 협상을 지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좀 그 원칙적이고 강경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쿠팡 때문에 핵 잠수함 문제가 영향을 받는다? 이건 미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혀야지. 그러네요.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네. 자, 그리고 다른 얘기도 남북 있었죠? 관계와 네.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사실 약간 돌파구 없다, 답답하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고 한미연합 훈련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고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속보 비슷하게 뜬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조현 장관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도대체 무슨 협조를 요청했지? 라는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북 문제와 관련해 며칠 안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거다. 근데 거창한 건 아니고 근데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는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방금 떴어요. 뭐가 됐냐면 그 조현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했고 미국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장일치로 운영이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 신청해도 이게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미국이 오케이 그냥 인도적 지원은 해라고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라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진짜. 답을 알려줘도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다른 것들만 노력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인도적 지원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재 해제를 하든 제재를 추가하든 북한은 관심이 없고 이제 영향 안 받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게 어떤 실마리 하나 북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거창한 것은 아니다. 네, 거창한 거 아닌 거는 정부도 알고 네,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딱 그 정도의 사안이 나왔네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비핵화 관련 얘기가 또 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핵무장으로 대처할 게 아닌 이상 비핵화 목표를 내던질 수 없다. 북한 핵무장이 수십 년 걸렸듯 제거도 그만큼 걸릴 수 있고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즉 체력이 있어야 긴 쟁투를 해나갈 수 있다. 비핵화 그게 쉽게 되겠냐고 말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 지역차별, 성차별 등 고질적 난제들은 다 어려운 것들이지만 목표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아니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진짜 일본이 핵무장하려고 막 여기저 머리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일본한테 너 비핵화 하라고 만약에 일본 핵무장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반드시 일본의 비핵화를 제가 달성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 나라의 사정과 그 나라의 목표대로 가고 있으니까 핵을 만들기 전에 막아놨어야죠. 만들어진 이 와중에 남의 나라 일에 우리가 그 미국의 비핵화를 내가 완수하겠습니다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비핵화 해야 그렇지. 되잖아요. 차라리 이걸 주장하든가. 네. 전 세계 비핵화 얘기는 왜 안 꺼내냐 이거예요.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인류에게 그럼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미국한테도 비핵화하라는 거 원론적으로는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당장은 뭐 현실성 없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우리 땅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건 동의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철수해야 된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한미군 철수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해야 되는 것들은 해 나가자는 네. 게 취지라면. 네, 궁극적으로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거면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이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비핵화 자체가 목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게 지금 남북 대화를 뚫지 못하는 이유라니까요.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그거는 체제 붕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런 식의 위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네, 경향신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까지도 이 얘기를 나는 포기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한 번 더 네. 강조를 네, 하는군요. 끝까지 비핵화 얘기는 해야 네,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답답한가 봐. 위성락도 지금. 자, 네. 그다음.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저는 약간 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한 건데 뭐냐면 자주파 동맹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부 내에 자주파 동맹파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다.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외교 안보를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한국의 외교 안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야 외교 안보 전문 영역이고 나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미국한테 이래라 일본한테 이래라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거기에 아. 정치인들 휩쓸리면 안 돼. 전문가들이 해야 돼.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전문가인데 네. 어디 대도 안 되는 뭐 경력도 없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이랑 뭐 자주 외교를 해야 된다니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쿠팡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야 전문가들이 알아서 협상하고 있는데 왜 자꾸 미국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일하기는 좀 어려우신 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일본 과거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과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문제 풀기 어렵다. 일본이 움직일 공간을 줘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와 미래 협력의 진전을 보고 이 에너지로 과거 문제 해결을 추동하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과거사 문제는 일단 덮어놓고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일본하고 교류 협력하다 보면 그 에너지로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거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 게 지금 이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가능성 열어주고. 그리고 한일 막 군사훈련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떤 일말의 반성도 안 느껴지네요. 그냥 자기가 정말 맞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구나.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로 자기가 애국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자기가 전문가고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의 포퓰리즘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도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게 우리나라의 최대 국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망해야 된다. 조선은 망해서 일본의 근대화 이 전략에 지위를 받아야지.
종속돼야지만 조선이 살아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친일파들의 주장이잖아요. 이성락의 주장은 전형적으로 그런 주장입니다. 국제정세에 이렇게 복잡한데 엘리트, 나같이 똑똑한 사람, 그동안 계속 그거 근무했던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발 왈가왈부하지만 진짜 이런 지금 흐름이구나. 아,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왜 했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알아서 잘 막고 있으니까 나 이거를- 힘들다.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렇죠. 거구나. 예. 아유. 내가 하고 있는데 일본 과거사 문제 뭐 자주파 뭐 이념성 자기들 이거 아마추어리즘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렇죠. 전문가 아니면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본인만 빠지시면 외교가 훨씬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